안녕하세요. 그동안 이틀 정도 우리가 다큐를 좀 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도를 좀 너무 안 나간 것 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진도를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교과서를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을 지역개발 쟁점의 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운 단어 같지만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뭐 인간 중심으로만 마냥 봐도 안 되고 마냥 생태 중심으로만 봐도 안 되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을 안 가지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 탐색 보면요. 다음은 자연물을 소송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례이다. 이를 보고 질문에 답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보니까 경부고속철도의 대구 부산 구간에서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 원효터널 건설이 발표가 되었대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무제취늪이나 밀반늪, 안정늪, 화엄늪 이런 데들이 특히 무제취늪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좀 보호받아야 될 그런 습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늪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자 천성산은 보니까 22개의 습지와 12개의 계곡이 있으며 1급수 환경 지표정인 꼬리칠의 도롱뇽의 대규모 서식지이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터널을 건설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도롱뇽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환경단체는 천성산에 사는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서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중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살 곳을 잃게 돼요 라고 해서 얘 자신이 이제 원고가 되는 소송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대법원은 고속철도 터널 공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도롱뇽은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소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KTX가 뚫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보니까요. 도롱뇽의 권리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도롱뇽을 원고로 인정하지 않는 재판관 사이에는 어떤 시각 차이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환경단체는 뭐예요? 도롱뇽은 인간과 비슷한 존재다. 자연 안에 평등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재판관은 그렇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도롱뇽은 결국 자연물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뭐 필요에 의해서 쓰일 수 있는 존재이고 뭐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 결코 동등한 존재일 수 없다. 이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인간 중심주의냐 뭐 생태 중심주의냐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도롱뇽을 원고로 인정해야 될까 인정하지 않아야 할까? 뭐 원고로 인정한다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이제 인간과 동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법적인 권리는 없더라도 인간이 대리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일단 원고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권리를 설령 권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다룰 수 있는 권리도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쓸까요? 뭐 권리가 있어도 사용 못함. 자,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사회를 볼 때는 한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볼 때는요, 좀 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51페이지입니다. 주제학습 보니까요.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는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보는 1. 인간중심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2. 생태중심주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인간중심주의란 해가지고 자연이 인간에게 도움과 혜택을 줄 때에만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성과 조화의 유지는
인간의 생존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즉 인간은 위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연의 가치는 생존보다 우위에 설 수가 없다. 인간의 생존보다. 그래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가치보다는 도구적, 수단적 가치만을 인정한다. 요게 핵심 키워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다. 당연시합니다. 이런 내용을. 그래서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이를 기술 개발로 해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입장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가 나와요. 보면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먹이사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리하고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을 위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중세에 가면은요 성경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있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라는 정복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중심주의다. 자연을 보는 인간중심주의의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면요. 인간중심주의의 관점으로 인한 폐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랬는데요. 결국 뭐예요? 뭐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쓰고 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기술로 해결하면 되지. 이러니까 뭐가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환경 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쵸? 다양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있겠어요? 뭐 수질 오염도 있겠고요. 대기 오염도 있겠고요. 토양 오염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사막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뭐 굳이 뭐가 있는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종류가 감소하고 서식지를 잃게 되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동의한다 그러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고 행복하기 위해선 어떤 것이나 할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자연이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이건 교만이다. 오만한 생각이다. 인간은 절대 자연을 정복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요. 선생님은 자연적인 어떤 전공을 가졌기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에게 해를 가하면 반드시 인간이 꼭 그것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생태중심주의.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예요? 기술 개발이나 인간의 생활 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생태계의 구성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생명과 평등한 존재다. 그래서 생태계의 안정을 추구할 의무가 있고요. 필요와 유용성에 따라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 즉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강조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 그럼 뭐예요? 생태중심주의에서 윤리적 고려의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과 동물, 뭐 식물, 무생물, 생태계 이렇게 전체가 윤리적 대상이겠죠? 생태계 전체. 자, 그 다음에 2번. 생태주의 관점은 환경 문제 해결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그래서 조화나 공존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시선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균형과 지속 가능한 발전.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ESSD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약자가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피 사용을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생태중심주의 관점에서는 동물을 죽이는 거. 인간도 똑같다. 니들도 동물인데 같은 동물 어떻게 죽이냐. 뭐 이런 얘기죠. 사실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필요 이상에 의해서 살생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해서 살생을 할 때에도 굉장히 인도주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넘어갑니다. 자, 52페이지입니다. 동서양의 자연관 비교해가지고 동서양으로도 좀 차이가 있대요.
동양의 자연관 먼저 보니까요. 동양의 사유체계에 나타난 자연은 가장 이상적인 존재인 동시에 인간이 닮아가야 할 최종 목표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정점에 있는 존재죠. 그래서 맞서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를 지향하는 일체관계로 파악이 되고요. 웅장한 산과 냇물, 그리고 한 구석의 사람을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연이 그만큼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서양의 인간상보다는 자연 법칙을 깨닫고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의 한계인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인한제색도 보면요. 굉장히 인왕산이 엄청나게 위풍당당하게 그려져 있고요. 인간이 있는 집은 굉장히 조그맣게 그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서양의 자연관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서양적 사고의 원형을 잘 보여주는 것은 구약성서의 첫 머리에서 천지창조의 과정을 서술한 부분이다. 창세기에 따르면 신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만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신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고요. 자연은 똑같이 신이 창조했지만 자연은 인간을 위해 창조된 거다. 세계 밖에는 그 세계를 창조하고 주재하는 신이 존재하며 세계 안에 담긴 자연은 인간이 철저히 이용할 대상이거나 또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자연 자체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하게 만드는 역할이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다. 서양에서 말한 자연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셨나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것 역시도 약간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과 2에 나타난 동서양의 자연관을 비교해보고 각각의 자연관이 지니 문제점을 서술해보자 라고 했는데 동양은 뭐예요, 자연관? 뭐 굳이 적어야 될까요?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위에 있는 내용 정리하면 되고요. 이 자연관의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수동적 존재로 지나치게 본다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개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요 정도만 써놓을게요. 이 자연관은 여러분들이 위에 걸 내용을 보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적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서양적 자연관의 문제점은 뭘까요? 일단은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막 이용하라 뭐 이런 얘기니까요. 자, 그리고 기술 만능주의에 빠질 수가 있겠죠. 기술이면 다 돼. 어차피 개발해서 물을 정수하면 그만이지 뭐 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반 토론.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이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쟁점에 나타난 관점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지 요런 거를 묻기 때문에 사실 되게 가볍게 그냥 편하게 봐도 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무슨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두 입장에 관한 댓글 자료를 보고 토론해본다. 자, 우리나라의 케이블카 현황. 그래서 최초에 남산에서 개통된 케이블카가 최초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릉에만 있지 마시고 남산 좀 가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를 이용해 산악관광을 정착시켜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고 지역의 브랜드를 키워나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건지 동의 안 할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뭐 김땡땡, 전땡땡, 임땡땡 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의견일지 여러분이 써보시면 되고요. 일단 모둠이 없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 변화를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공존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생태 중심주의여도 안 되고 너무 인간 중심주의여도 안 되고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마도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영화 아바타와 에코지능에 관한 글이다.
자, 아바타에서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또 다른 행성의 파괴를 계획하는 존재다. 왜? 어떤 그 다른 행성의 자원을 채취하러 갔었죠.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그런데. 자, 그래서 나비족은 환경과 교감하며 후손의 미래를 생각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모든 에너지는 잠시 빌린 것이야. 언젠가는 돌려줘야 해. 나비족 여주인공이 정하는 가르침은 현재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심리학자 이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코지능이라고 강조한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에코지능이란 인간과 자연의 상호 영향을 이해하는 인식 능력, 즉 자신의 소비와 생산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줄 아는 통찰력이다. 뭐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이 종이컵을 쓴다면 이게 잠깐은 즐겁겠지만 이거를 버리고 나면 썩는 데는 얼마나 걸릴 거고요. 또한 이 종이컵을 만드는 데는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하고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써야 해. 이런 것들이 에코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바타 보셨나요, 여러분? 네이틸이랑 제이크. 그래서 이제 제이크가 인간이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눈을 어떻게 해요? 스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 1번.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소비 활동이 지구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일단 선생님의 하루를 보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일단 오전에 출근을 했어요. 차를 타고 갔으니까 그 차를 탈 때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환경에 영향이 끼쳤을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계속 전기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불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에너지를 사용을 했고요. 또 선생님이 오늘 휴지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물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연에서 다 빌려서 쓰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집에서 퇴근을 하면 선생님 또 밥을 먹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산하는데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은 청소를 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것들도 다 전기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자연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청 나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쓰면 조금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에코지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얘들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과. 개인적으로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책도 보고 있는데, 여기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물건 사기 전에 필요한 목록도 적어야 되고요. 원산지를 확인한 후 국내산을 되도록이면 쓰고요. 왜? 수입하는데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드니까. 그리고 뭐 장바구니를 쓴다거나 적당량의 음식만 먹거나 손수건을 쓰거나 겨울에 내복을 입거나 재활용 제품을 활용하거나 세제 사용을 줄이거나 모아서 빨래하거나 첨가물 적게 든 음식을 선택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걷고 텃밭을 가꾸기 등 뭐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행동들이죠. 환경 친화적 행동이 필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거. 물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회용품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전력 낭비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좀 자연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5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되게 가볍게 봐도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의 내용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자, 1번. 인간과 자연의 관계 변화 보니까요. 태도가 계속해서 변해왔다. 맨 처음에는 자연에 순응했다. 그러나 언제요? 산업혁명 이후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요. 따라서 요즘에 어떻게 해야 돼요?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즉 공존을 하기는 하되 개발도 해야 되니까 인간중심주의이면서도 생태중심주의적인 그런 통합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또 통합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 보면 북극해 이렇게 북극곰이 외롭게 빙하에 홀로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북극곰이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빙산이 계속 빙하가 녹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전 지구상의 얼음의 비율로 따졌을 때는 북극의 얼음은 유빙이라 그러잖아요. 떠다니는 빙하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지구에서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사실 어디예요? 남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북극곰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되고 상징적이긴 하지만 진짜로 가장 중요한 곳은 남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행히도 오존층이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좀 복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환경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열대림 파괴, 브라질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듣죠? 뭐 축구장 하나만한 크기의 밀림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시간 동안에 사라지고 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인간은 자연보호, 자연은 인간보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국 뭐예요? 자연보호가 곧 인간보호다. 왜?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반드시 인간한테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가 무분별하게 이용하면 피해가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학적 관점이 중요하대요. 생태학적 관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반성하고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굳이 두 가지 관점 중에 보자면 뭐예요? 인간 중심주의보다는 생태 중심주의적 사고가 조금 더 친환경적인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 인간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기에 적정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전환과 함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려면 개발 이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환경영향평가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시설을 지을 때 여러분 그냥 짓지 않고요. 반드시 이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합니다. 수질적인 측면, 토양적인 측면, 아니면 대기오염적인 측면, 소음 공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여기에 어떤 생물종이 서식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을 이용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뭐 주변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야겠죠.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너무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조사하고요. 영향을 최소화하고 파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자, 인도의 칩코 운동에서 나와 있어요. 나무 껴안기란 뜻인데요. 벌목공들에 맞서 숲을 지키려는 비폭력 벌목 반대 운동이다. 그래서 나무를 껴안고 나무를 베려면 우리도 베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산림 이용의 철학을 전파하여 10년간 36만 헥타르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여성들과 주민들이 물풀의 나무를 자르려고 할 때 숲에 가서 나무를 껴안으면서 벌목공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제들이여, 이 숲은 우리들의 생명과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이 이 숲을 파괴한다면 저 산이 무너져 우리 마을을 덮칠 거예요. 왜? 숲은 뭐라 그랬어요? 생태댐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 숲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어머니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이아다. 지구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래서 이 나무에 도끼질을 하려거든 나를 먼저 베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참 환경에 대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본 자연관의 변화. 네덜란드 해안 지역의 개발 사례를 통해 자연관의 변화를 탐구해본다. 자료 1번. 대홍수와 델타 프로젝트 해서 국토의 대부분이 해수면보다 낮다. 여러분 이건 알고 있죠?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덜란드 자체가 뭐예요? 네더 플러스 랜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북해에 적혀 있고 이러이러한 삼각주를 중심으로 저지대가 펼쳐져 있다. 왜? 삼각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퇴적이 되는 건데 어떤 강물이나 아니면 해안선의 변화에 따라서 잠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무트로 드러날 수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수면보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와 해일의 피해가 많았다. 그래서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이 물에 잠기기도 했고요. 이만큼의 주민과 20만 마리의 가축이 희생됐고요. 그래서 구조물과 제방 등을 건설하여 바다를 막는 간척 사업, 델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델타라는 게 여러분 삼각지란 뜻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네덜란드는 물로 인한 어떤 재해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바닷물이 차단되니까 물이 순환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농경지에서 농약과 비료, 축산 폐수가 유입되면서 인과 질소의 농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결국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이 다 발생하게 되죠.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4대강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사실 정치적인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은데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세계에 있는 대운하 사업 자체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억지로 하천을 직강 공사를 하게 되고 제방을 만들고 뚝을 쌓게 되면요. 물의 순환이 끊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환경적인 영향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홍수가 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게요. 일단 홍수 같은 경우에는, 지류에서 한 97% 정도 발생을 합니다. 본류에서 발생하는 홍수는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류가 범람하지 않게 정비하는 게 중요한데 4대강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본류를 정비하는 것들이 핵심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런 곳에서 문제가 많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용수 공급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하산 개수가 높기는 하지만 저수지나 보등이 제법 잘 건설이 되어 있는 편인데 여기에 좀 무리한 토목 공사 때문에 뭐 경제적인 부양책으로서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환경적으로는 정말 선생님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팩트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결과를 봐도요 결국에는 지금 수문을 열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 자체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팩트를 보더라도 뭐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선생님 팩트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수유통과 워터던 사업에서 역 간척 사업입니다. 델타 프로젝트로 휘어스호 동쪽 끝을 맡고 있는 아까 위에 얘기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네요. 잔트 크리크 이름이 어렵네요. 댐이 처음으로 건설되었다. 휘어스호는 보트가 정박해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관광호수로 만들어졌지만 수질 악화가 됐대요. 그래서 관광객 수가 줄어들어 역 간척 사업이 추진이 되었대요. 역 간척 사업은 뭐예요? 결국은 다시 간척지를 뚫어버린다는 얘기죠. 호수에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게 되자 즉각적으로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결국 여기서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4대강 사업을 어떻게 보면 돌려가고 있다. 선생님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합니다. 최근에는 관광객이 증가했다. 그래서 2012년 네덜란드 브레스컨스 지역에서 간척지를 습지 또는 갯벌로 복원하는 워터던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방의 일부를 허물고 해수 유통이 가능한 배수 관문을 설치했다. 그래서 바닷물을 간척지로 끌어들여 습지와 소규모 해수 운하를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박사는 간척지를 갯벌로 복원하면 갯벌을 철새 도래지 등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시설에 대한 고용도 증가할 거고요.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료 1을 읽고 네덜란드 댐과 제방이 건설된 배경과 델타 프로젝트 이후 발생한 환경 문제 뭐 위에서 다 봤기 때문에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료 1을 통해 알 수 있는 네덜란드의 자연관 변화를 시기순으로 정리해보자. 요거는 여러분들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델타 프로젝트 시기 이게 언제예요? 58년부터 97년까지는 뭐예요?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적이죠. 근데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역간척 사업 시기. 그래서 요거는
90년대 이후죠. 이때부터는 뭐예요? 생태중심주의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태중심주의임에도 이제 인간이 어느 정도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자는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생태중심주의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첨언을 하자면 뭔가 한 가지 관점만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생태중심주의 관점 자체가 인간과 환경을 조화롭게 보자라는 관점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중심주의보다는 생태중심주의가 조금 더 바른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 인간과 자연과의 바람직한 관계. 세계 곳곳에서 인간이 파괴한 자연이 다시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본다. 열대림의 벌채 때문에요. 야생 코끼리의 서식지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을 결국 습격을 했고요. 빡쳤고요. 그래서 코끼리와 인간 모두를 위한 대안으로 코끼리 똥종이를 생각을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봤더니 똥을 수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씻어서 끓이고요. 남은 섬유소를 틀에 담고요. 깨끗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햇볕에 펴서 말리면 야 신난다 해서 종이가 짜잔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똥으로 만든 종이 제품 전 세계로 수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판매 수익이 열대림을 보호하고요. 왜? 종이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똥에 있는 섬유질을 이용을 하니까 단가는 조금 비싸더라도 열대림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걸로 얻는 생태적 가치 그리고 이 생태적 가치를 위해서 얻게 되는 코끼리가 마을을 습격하지 않는 그래서 인간을 해코지하지 않는 뭐 이런 것까지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는 일자리가 생겨 지역 경제 도움까지 주었다. 그래서 서로 뭐예요? 윈윈하는 거죠. 일반 종이를 사용하는 것과 코끼리똥 종이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연히 여기서 나오겠죠. 그냥 일반 종이를 사용하면 어때요? 당연히 환경 파괴를 거치게 되겠지만 코끼리 똥을 사용하게 되면 표현은 웃기지만 그러면 자연도 아낄 수 있고 인간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와 같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네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이 사례를 그냥 읽어줄게요. 책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일본 규슈 섬의 오이타현에 위치한 온천 마을인 유후이는 1970년대부터 마을 사람들이 주도한 환경보호 정책을 철저하게 추진한 결과 현재 친환경 관광 도시로서 매년 400만 명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대형 리조트나 골프장 대신 전통을 지키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고집한 결과 다른 온천 마을과 다른 독특함과 고급스러움에 이끌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마을이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여기서도 에코지능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면서 환경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태중심주의 관점이 조금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5단원 마저 보고요.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문제를 볼 수 있으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